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충남대학교 맹수석입니다. 오늘 올해 들어서 가장 무덥다고 하던데 또 인터블고 호텔 이 세미나장이 더 학구적인 그런 열의로 달궈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봅니다. 어제에 이어서 연속하여 세미나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주제 한국대학교 박영준 교수님께서 보험산업의 규제 방향과 범위라는 주제로 발표가 있으시겠습니다. 이어서 상명대학교 김동민 교수님과 법무법인 지평의 최병문 변호사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발표자와 토론자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이미 보험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우리 상법계 그런 실력파들이시기 때문에 별도의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발표자, 토론자 저 함께해서 일어나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지금 전체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워낙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내용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한 20분 정도 박영준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고 두 분 토론자 분들께서는 5분 정도씩만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이 끝난 뒤에 플로어에서 혹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받아서 또 발표자로부터 최종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곧장 박영준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상사업학회 학예학술대회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방금 전까지 노혁준 교수님께서 굉장히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심도 깊은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번 상사업학회 학예학술대회 전체 대주제가 새 정부의 상사법 정책 아젠다라는 주제로 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이 보험산업에서 이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가 봐야 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쟁점 또 발전 방향 이런 분야가 어디가 있을까 이거를 이제 좀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구 논문이라기보다는 요즘 학계와 또 업계에서 이제 좀 핵심적으로 좀 다뤄봐야 될 만한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이걸 정리한 거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는 사실 각각의 이제 연구를 하신 또 연구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아주 자세하게 파지는 않았습니다. 발표가 맨 마지막 번에 있어서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12시에는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이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험산업과 관련해서 이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는 이제 정권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는 가장 대표적인 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면서 이제 경제 블록화되면서 사실상 이제 신냉전 시대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보험산업도 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발표문 362페이지로 가시면 일단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보험산업 관련 항목인데요. 사실 이걸 발표를 제가 하기로 의뢰를 받았을 때는 4월이어서 뭔가 110대 과제에 보험이 하나 들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세상에 110개나 했는데 보험계 이렇게 메인으로 걸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협회 관계자들이나 이런 학계에서 이제 보험법 연구하시는 분들이 약간 보험법이 약간 좀 홀대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또 막상 또 열어보니까 내용 안에는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 20번 과제에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신산업통상 전략 하면서 맨 밑에 보시면은 수출입 지원하는데 이제 수출신용보증이라든지 보험공급 확대가 있어서요. 아마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무역보험공사와 관련된 개선이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인데 요거에 관련해서는 이제 뒤에 제가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3번 과제로 보면은 이제 불공정거래 기술탄치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이라는 건데 여기서 나오는 게 결국은
그 밑에 보시면은 그 중소기업 기술보호정책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뭐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하는 보험이 아니고요. 그게 이제 많이 탈취됐을 경우에 그거와 관련된 이제 소송을 할 때 변호사 비용 대준다는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약간 좀 소극적인 개념인데 어쨌든 그걸 좀 확장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5번 과제에 있는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 체제 구축에 이제 해킹 등과 관련해서 이제 보험 관련하는 건데, 이거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저 신용정보법하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제 손해배상 책임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는데, 요거를 뛰어넘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해킹 등이 있을 때 손해배상하는 보험인데, 그걸 뛰어넘어서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보험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37번 과제 금융소비자보험의 권익 향상이 있는데, 뭐 이건 뭐 금융분쟁 조정과 관련해서 이걸 이제 좀 금감원 분조위를 조금 더 독립성 제고한다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보험회사의 이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보험금 청구 이제 간소화한다는 건데, 이것도 뒤쪽에 한번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다 공보험 관련입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은 고용보험제도 뭐 확장하고, 그 다음에 뭐 예술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산재보험에 예술인 집어넣고, 또 그 건강보험제도를 개편하고, 또 그 스마트 건강과 관련한 이제 건강보험 하고요. 농어촌과 관련해서 농업인 안전보험하고, 그 다음에 재해보험 뭐 이런 건데, 대부분 다 뭐 영리보험이라기보다는 국공용보험과 관련된 것이라서, 뭐 이거는 이제 또 우리랑은 조금 좀 결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 과제에 나와 있는 그 국정과제에 나와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하면서 또 이제 학계와 업계에서 좀 나름 이제 요즘 핫한 것으로 제가 9개를 뽑아봤는데요. 뭐 좀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오픈 인슈어런스의 도입입니다. 그래서 오픈 인슈어런스라는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하실 수 있으실 텐데, 오픈 인슈어런스라는 거는 이제 보험회사가 보유한 보험 정보 또는 계좌 정보를 타 보험회사 또는 제3의 서비스 제공자에게 오픈해서 그 오픈 API를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뒷페이지 보시면서 하시는 게 좀 쉬울 것 같은데요. 오픈 뱅킹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으로 은행 들어가시면 뭐 마이 데이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이 데이터, 마이 지급 결제 이거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오픈 뱅킹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맨 처음에는 은행에서 시작을 했다가요. 요게 이제 368페이지 그림 바로 밑에 보면 제가 써놨는데, 19년 10월에 은행업권에서 시작을 해서 19년 12월에 중소형 핀테크 사업자에 개방됐고, 20년 12월에 증권사 상호금융사, 2021년 4월에 저축은행, 21년 5월에 카드사, 이렇게 이제 열려 있습니다. 근데 아직 보험은 안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보험에도 좀 열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근데 또 반면 보험 쪽에서도 이런 비슷한 시스템을 해외의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369페이지 오른쪽 밑에 표 보시면 오픈 인슈어런스라고 해서 해외에서는 뭐 상품 개발, 가격 산정, 언더라이팅, 상품 판매 이런 데다 이제 이런 오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369페이지 위에 그림 보시면은 왼쪽이 이제 오픈 뱅킹 시스템이고 오른쪽이 오픈 인슈어런스인데, 이 오픈 인슈어런스를 이제 오픈 뱅킹하고 연결하는 요런 거를 이제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 11월, 작년 11월에 금융위원회하고 보험업계가 간담회를 해서 이걸 한번 해보자, 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이게 하게 되면 이제 문제점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370페이지 보시면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요. 이게 열면은 아무래도 보다 더 오픈된 그런 금융환경이 조성되다 보니까 그 각종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보험회사가 좀 영업에 좀 쓸 수 있고, 또 소비자의 경우에도 그 각종의 그 데이터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상품 비교라든지 이게 전 금융업종에서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보험사의 경우에 특히 이제 핀테크 업체 같은 경우 또는 카카오나 이런 쪽에서 이제 빅테크 기업이 보험 산업에 진출하면서 그쪽에 이제 속된 말로 손님을 뺏겨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쟁에서의 이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이 경우는 결국은
그 참여하고 있는 특히 보험과 관련돼서는 보험 계약자라든지 피보험자에 관한 각종의 정보들이 오픈되어 있지 않고서는 이것을 재가공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 특히 이제 생명보험 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민감한 개인정보들의 이런 유통과 관련해서 어느 선까지 이거를 허용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게 또 그 소비자 보호라든지 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조금 이제 저는 제 논문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을 내리는 논문이 아니고 이런 게 지금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논의가 되고 있고요.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런 그 오픈 인슈어런스 시스템을 만들 때 보험회사들이 그렇다면 요거를 하면서 그 지급결제 업무도 같이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또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할 건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 그리고 또 이건 어떻게 보면 금융산업 전반에 있어서 각 금융산업의 그 특징적인 점이 혼재되어 버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보험과 증권과 지급결제 회사와 또 은행과 이 선을 어디서 끊어줄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보험사의 헬스케어 산업에 참여하는 것의 문제인데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이제 병이 남은 거를 고치는 소위 말하는 큐어의 문제가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보험 회사에서도 이 병이 발생하기 전에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 하는 그래서 소위 말하는 큐어에서 케어로의 그 건강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보험업법 시행령이 2021년 6월 9일날 개정이 돼서 그 헬스케어 전문회사를 보험회사가 이제 자회사로 둘 수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하는 것이 실제로 작년 말에 이제 신한라이프에서 그 신한큐브원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 옆방에서 그 첫 번째 주제로 이제 김영복 입법조사관께서 디지털 헬스케어에 나아갈 방향이라고 해서 발표를 해서 그쪽에서는 이걸 이제 좀 연구를 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런 게 문제되고 있다는 것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헬스케어는 말씀드리자면 굳이 나누면 이건 비의료행위거든요. 그러면 이게 의료법에서 의사들만 할 수 있는 이 의료행위랑 이 비의료행위의 경계를 어디서 끊을 것인가 하는 게 의료법에서 정해지는데 실제로 아시는 것처럼 이게 좀 모호합니다. 그리고 이게 의료행위가 조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양방 의료행위의 경우는 그래도 이 비의료행위랑 조금 자르기가 쉬운데요. 한방 의료행위로 가면 이게 한방 의료행위인지 헬스케어인지 이게 참 애매합니다. 이게 뭐 부항 뜨고 뜸 뜨고 하는 게 이게 치료인지 아니면 케어인지 이게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의료법상 명확하게 잘라주지 않으면 이 디지털 헬스케어가 이제 된다고 해도 이 헬스케어를 했더니 나중에 또 이제 의사협회 측에서 이것도 의료행위를 또 무자격으로 했다고 또 하는 이제 고소고발 사태가 날 수도 있고 해서 상당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또 의료 데이터를 어디까지 쓸 거냐. 뭐 예전에 삼성에서 처음에 스마트 이 와치 나왔을 경우에 처음에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기능을 넣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 갖고 문제됐던 거 여러분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뭐 단순히 심박수 뭐 이 정도 나오는 거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뭐 당뇨병 뭐 이런 것까지 하는 것까지 하면 이것도 의료기기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디서 끊어줄 거냐. 그리고 또 그거를 갖고 의료행위가 아닌 헬스케어에 쓰는 게 그러면 또 문제가 되는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보험법에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 의료법까지 통합돼서 좀 그 전체적인 정부 차원에서 좀 논의가 되고 학계도 좀 논의가 돼야 될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이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인데요. 지금 뭐 실손보험 하려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사고가 나고 저희가 그 치료비를 일단 그 병원에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청구를 합니다. 그럼 각종 서류를 이제 떼가지고 내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게 좀 불편한 점이 많다. 그래서 그 건강보험처럼 쉽게 말하면 저희는 이제 치료만 받고 저는 실손보험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그 의료기관에서 바로 이제 청구를 받도록 하는 겁니다. 굉장히 편하고 좋은 제도기는 한데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국은 그러면 의료정보가 이제 보험회사로 이제 그대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그러면은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하는 거의 성질상의 문제입니다. 즉 이게 그 보험금 청구하는 건데 이거 직접 청구하는 거냐
근데 직접적으로는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치료한 사람이니까. 그렇다면은 그냥 청구만 하는 겁니다. 근데 청구를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아니 이거는 그 적절한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적절한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랑 싸워야 되느냐는 문제예요. 청구는 의료기관이 했는데 그럼 사실은 적절한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것은 사실은 치료를 받았던 치료자하고 피보험자하고 그 의료기관 간의 분쟁인데 이거를 보험사가 다투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데디케이트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좀 문제가 좀 복잡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특히 비급여 의료와 관련해서는 그 비급여 의료 비용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또 좀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손보험 청구를 전산을 하자. 굉장히 쉽고 좋은 문제인 것 같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네 번째와 다섯 번째가 어떻게 붙어 있는 건데요.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보험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이건 뭐 발표하신 분들이 너무 많고 연구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지금 3단계까지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소위 말하는 운전자라는 개념을 상정하지 않은 그런 보험의 경우에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 경우의 보험을 현재 지금 보험제도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소위 말하는 PL 보험으로 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새로운 보험제도를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이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그 와중에 자율주행 자동차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늘 날아다니는 것들도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들이 이게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는 비행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단 말입니다. 비행기가 되면 공항 투 공항, 에어포트 투 에어포트인데 이 소위 말하는 이 퍼스널 항공 운항이 되는 경우는 그냥 드론처럼 돼서 한두 명 타고 그냥 떠가지고 간단 말이죠. 그럼 이게 자동차하고 거의 유사한 걸 하다 보니까 그럼 이거 보험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길게 많이 써놨습니다만 나중에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외국의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한 보험제도의 논의가 모빌리티 보험이라고 해서 이제 통합돼서 좀 논의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2020년, 21년 넘어가면서 하는 걸 보면. 그래서 우리도 조금 이 모빌리티 보험과 관련한 좀 연구를 조금 더 해야 되지 않겠나. 또 모빌리티 보험으로 가면 또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예컨대 현대자동차가 이런 UAM을 참여를 한다라고 하면 현대자동차가 항공기죠. 이제 실종의 이제 사람이 타는 유인 드론인데요. 이 유인 드론을 판매를 안 하고 현대자동차가 그걸 직접 운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버리면 이 피보험자가 결국 소위 말하는 제조물 책임을 지는 제조자를 겸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보험회사가 그 자한테 만약 보험으로 처리를 하면 현행 자동차 보험제도로 치면요. 보험금을 주고 그 다음에는 다시 또 구상을 그 자에게 또 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 좀 문제가 풀어야 할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보험회사들한테 이제 당장 닥친 문제긴 한데 신지급 여력제도 소위 말하는 ICS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뭐 주구장창 써놨습니다만 IFRS라고 해서 그 회계 기준이 이제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것이 IFRS 17이라고 해서 지금 제시가 되었고 요게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 IFRS 17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에는 부채평가 기준을 원가로 했는데 이제 시가로 바꾼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것과 관련해서 금융감독기구 모임인 세계보험감독자협의 AIS에서도 요 이제 지금 여력제도를 요 IFRS 17에다가 맞춘 걸로 해서 ICS 버전 2.0이라는 거 이제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우리나라에도 갖고 와서 KICS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2023년 1월 1일 날 시행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거에 앞서서 나온 이제 IFRS 17 자체가 원래 17년도에 한번 시행하려고 하다가 조금 보완을 하자 해서 20년을 미뤘다가 팬데믹 때문에 미뤄져서 이제 23년까지 지금 미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23년에 시행할 건지 이것도 조금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걸 하게 되면 기존에 우리 보험사들이 갖고 있는 지급 여력은 특히 우리가 90년하고 2000년대 초반까지 굉장히 고이자율로 장기보험 또 연금보험을 받았던 보험회사들의 경우는 이거를 시가로 해서 하면은 굉장히
지금 여력이 낮춰지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이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요걸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렇다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입법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 그런데 실제로 또 이게 하다 보니까 보험회사들은 이제 빨리 이거를 탈출하기 위해서 지금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무기채라는 거, 이제 영구채를 사용을 해가지고 하는데, 사실 영구채가 자산으로, 그러니까 자본으로 개성이 되긴 하지만, 회계상 계상되긴 하지만, 사실은 부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구채를 하게 될 경우에, 보나마나 이게 또 이율했다는 풋옵션이 걸려있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보면 보험회사가 저희는 이제 리스크 관리하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이쪽 영구채 때문에 나중에 금융 리스크가 더 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연구체 쪽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풀 수 있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더 낫지 않을까 해서 그런 문제점을 좀 제시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요것과 관련해서 보험회사, 이건 이제 특히 업계에서 얘기하는 건데, 은행이나 뭐 기타 회사들은 다 사채 발행이 가능한데, 회사채 발행하는데, 보험회사는 사채는 발행은 가능한데 재무건전성 충족이라든지 유동성 유지 목적이라는 목적이 있어서 그것도 또 자기 자본의 한배 범위밖에 안 되니까 이거 좀 풀어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금융업권 사이의 그 배리어가 많이 낮춰진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자기 자본의 한배라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상호 회사, 이제 저축은행 기준인데요. 그 정도로는 해줘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재무건전성 충족에 유동성 유지 목적만 갖고 하는 건 조금 많지 않나. 또 요거를 또 해주면 요 채권 발행으로 해가지고 또 그 앞에 걸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사기 관련인데 요거는 뭐 많이들 아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회사법하고도 관련이 있는 문제인데, 과연 상법에다 이렇게 회사법, 뭐 보험법, 뭐 해상법 이렇게 다 포함하고 있는 게 과연 맞는 건가? 특히 이제 뭐 회사법도 이제 단행법화 하자는 얘기가 있습니다. 보험법도 지금은 보험업법은 이제 보험공법이고, 우리 상법상에 있는 보험계약법은 보험사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보험업법이 너무 사법적 영역을 많이 갖고 있어서 이제 보험계약법 하나만 갖고는 이 사법의 영역을 다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보험업법상의 그 사법 규정까지 포함해서 보험계약법이라고 좀 이렇게 단행법화하는 것이 오히려 더 규제와 연구의 측면에도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이 일부 있고, 또 실제로 일본법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이제 연역상 이제 다운법이었는데, 이 일본법이 2010년에 독립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게 낫지 않는가 하는 의견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끝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뭐 특별한 이론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요즘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화로 논의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 그에 대한 이제 학계에 여러 방면의 여러 교수님께서 연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정확히 시간을 지켜주셨습니다. 보험법뿐만 아니라 또 보험업법, 그리고 보험제도 정책, 다양한 그런 분야를 망라적으로 준비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시간 관계상 보험 제도 내지는 사법적 영역, 보험 사법적 영역으로 축소시켜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김동윤 교수님 한 5분 정도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훌륭한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실손의료보험에서 간소화 제도와 보험금 환수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실손보험에서 보험금 청구하는 시스템은 피보험자가 일단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치료비를 정산한 이후에 의료기관으로부터 각종 서류를 교부받아서 다시 보험회사한테 보험금을 지급 청구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적격성 판단해서 이제 지급하게 되겠죠. 이제 그런 절차가 되게 복잡하고 또 뭐 시간, 비용 등등의 좀 낭비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간소화하는 제도 시스템은 일단 치료는 공짜로 받고
의료기관에서 직접 보험자한테 보험금을 이제 청구해서 받는 건데요. 박영준 교수께서 이제 지적하신 내용은 그러다 보면 보험회사가 적격 지급 대상이 아니다, 아니면 실손의 항목이 잘못됐다 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을 경우에 과연 그 이후의 분쟁은 어떻게 될 거냐에 이제 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실손보험 제도의 어떤 효율적인 어떤 이행 측면에서는 이걸 간소화시키는 게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요. 예컨대 직접 비교는 아니겠지만 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교통사고 발생한 이후에 원래는 피보험자가 피해자한테 손해배상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피보험자가 보험회사한테 보험금 청구하지만 피해자한테 직접 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피해자가 보험자한테 보험금 상당액을 일종의 손해배상을 이제 받아가는 이 제도가 이제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보험회사에서는 이제 사고가 정말 난 건지 조사해서 물론 하겠지만, 그런 책임보험에서의 직접 청구권과 비교해 보면 실손보험에서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자한테 보험금 상당액을 지급 청구해서 받아가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키는 것도 저는 충분히 어떤 합리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자동차 사고는 이제 명백히 사고가 이제 확실하고 손해액 또는 치료비 이런 게 이제 고정적으로 나오지만, 이 실손보험 자체에서 과연 이게 적절한 의료 행위가 있었는지 또는 대상이 되는지의 그런 적용성 문제인데, 그 부분은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실손보험에 정말 치료에 해당하는 여부를 딱 지정을 딱 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모자라서 두 번째 질문은요, 보험금 환수권인데요. 이 환수권과 관련돼서 379페이지 부분에 지금 보험 사기 형사 재판이 난 이후에 보험회사가 이미 지급된 보험금을 사기 범죄인으로부터 환수하는 법적 근거가 좀 애매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부당이득 반환이나 불법행위는 당연히 그냥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형사사건에서 사기범죄로 유죄 판결이 나면은 규칙사유, 위법성, 고의 다 인정되는 거니까 쉽게 배상을 받거나 부당이득 반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환수권의 소멸시효 부분도 지금 보험금 반환 청구권이 이제 5년의 상사 소멸시효로 이제 판결이 나오고 했는데, 발표자께서는 환수권의 소멸시효 기간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어떤 채권의 소멸시효를 기존의 법리와 다르게 기간을 달리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 부분 약간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최병문 변호사님께 5분 정도 토론 부탁드립니다. 최병문 변호사입니다. 먼저 일단 이 자리에서 이렇게 토론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신 상사법학회 집행부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박영준 교수님의 발표 내용을 보고 특히 이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향후에 보험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가 이루어질 것이고 정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냥 조금 준비한 것 중에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서 좀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교수님 발표 문에는 있었는데 좀 시간이 이제 워낙 없으셔서 그냥 넘어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발표문으로 대체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제가 조금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제 보험의 신지급 여력제도 이제 KIX 이제 실무에서는 아마 킥스라고 부르는데요. 킥스 도입에 따라서 보험회사의 부채 조정 대책 방안으로 한 3가지 정도의 법제도 보완 방법이 나왔습니다. 공동체 보험, 보험계약 재매입, 그 다음에 보험계약 이전, 이 세 가지 방안이 나왔었는데, 이제 이 보험계약 재매입 제도가 기본적으로 내용 자체를 보면
사실은 이제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의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결국 보험계약 해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반드시 보험계약자의 동의가 전제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를 하는 것을 그냥 계약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적인 방침에 의해서 해지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보험계약의 유지와 또 보험계약의 재매입 시행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약자한테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거는 지금 기존의 보험업법상의 어떤 두 가지 문제하고 충돌하는 문제가 자칫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는 이제 기판매된 보험상품에 해지환급금을 주는데 거기에 프리미엄을 얹어서 주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기초서류에 기재됐던 그 해지환급금 지급 방식하고는 다른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초서류 기재상 준수 의무 위반이라는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만약에 그 이후에 새롭게 그 해당 보험회사에 대해서 새롭게 만약에 그 계약자가 보험을 다시 청약을 하게 되면 이거는 또 보험업법상 금지되는 부당한 승환계약 체결 금지 문제가 또 같이 대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이나 제도를 좀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사기방지법, 요게 이제 가장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면, 금방 김동민 교수님께서 이 보험금 환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저는 그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를 대상으로 해서 계약자 등을 상대로 보험금 반환 의무를 도입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효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유죄 확정 판결을 요건으로 해가지고 보험금 반환 의무라고 하는 새로운 효과를 발생시키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새로운 법적 권리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다시 또 논란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시효에 대한 문제도 이걸 상사시효로 할 건지 또 일반 민사상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어떤 성격을 봐서 민사시효로 할 건지의 문제가 충돌이 될 수가 있어서, 이러한 견해가 대립한다고 하면 이건 법적 안정성을 훼손시키기 때문에 이런 권리를 만약에 새롭게 규정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효기간을 함께 명시적으로 두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유죄 확정 판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가해자와 피해 규모가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험회사가 권리를 행사할 때는 별다른 장애가 없을 것으로 보여서 시효기간은 좀 단기간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특히 이제 이 사무장병원에 대한 보험금 환수 문제, 금방 김동민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시각을 좀 달리 봅니다. 왜냐면 이게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 의료기관, 이중개설 의료기관, 지금 현재 개정안들이 나와 있는 걸 보면 그냥 이렇게 불법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 대해서 그냥 그 회사 의료기관이 받은 보험금을 막바로 보험회사가 청구할 수 있도록 그냥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요건 자체가. 그런데 이 지금 의료기관들이 설령 불법적으로 개설됐다 하더라도 그 발표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환자들을 진료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은 진료한 행위들은 그 자체가 또 보험 사기 행위는 아니거든요. 그거는 면허를 갖춘 의료인을 통해서 정당한 진료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거는 또 유효한 진료 행위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사기로는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의료기관 개설에 입법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이게 보험회사한테 지급 반환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문제는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수령한 보험금을 사실은 그 부당이득을 누린 것은 계약자거든요. 의료기관은 직접 보험회사로부터 받았다 뿐이지 사실은 직접적으로 이익을 받은 것은 환자 측인데 곧바로 그냥 의료기관한테 그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는 것이 지금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개정안이 나와 있는 형태대로 바로 하는 것보다는 이 개설된 의료기관들이 지급받은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 보험회사들에게 직접적인 반환 청구권을 인정을 하려면 적어도 해당 의료기관들이 보험 사기 행위에 가담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을 때, 그랬을 때 경우로 한정을 해서
규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개정안들을 좀 보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험계약법의 단행법화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특히 그 공제 부분을 보면 공제 같은 경우에 각 개별 법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뭐 신용협동조합법이라든지 생활공고 관련 법이라든지 또 그 규정을 보면 금융위원회 규정인 그 공제 규정이라는 걸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 보험 감독 규정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단행법화할 필요성은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아까 앞에 전 시간에 그 섹션에서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공공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조금 더 마련해야 되지 않나. 최근에 건보공단에서 2021년 12월까지 회사들이 계속 신청을 했었는데, 공익성 부재,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이유로 무기한 심의 보류를 한 상태거든요. 이게 좀 건보공단이 이런 대상 공공의료 데이터를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조치가 조금 더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예, 그 토론자분들에게 5분씩 드렸는데 김동민 교수님이 좀 짧게 해주시니까 최병문 변호사님께서 총량제의 개념으로 나가신 것 같습니다. 예, 10여 분 동안 특히 발표자께서 시간상 스킵한 부분의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두 분께서 질의 내지는 토론자로서의 그런 그 생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플로에서 박영준 교수님이 준비하신 이 주제와 관련해서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시면은 네, 질의해 주시죠. 예, 없으시네요. 네, 그러면은 한 3분 정도 박영준 교수님께서 두 분께서 피력해 주신 그런 말씀과 또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잘 준수되어 있기 때문에 뭐 5분 정도 말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김동민 교수님하고 최병문 변호사님께서 사실 준비하신 게 굉장히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간 때문에 다들 간략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그 김동민 교수님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실손의료보험 간소화, 그 지급청구 간소화 굉장히 좋은데 그거 어떻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 저도 뭐 간소화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는 소비자 단체에서는 굉장히 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보험업계 쪽에서는 굉장히 찬성을 하는데요, 의료기관들은 대단히 싫어합니다. 약간 의외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책임보험에 직접 청구한 거랑 다르게 사실은 이거는 청구 자체는 피보험자인 그 치료를 받은 사람들, 즉 보험 계약의 당사자들이 해야 되는 건데, 요거를 청구만 이제 대행하는 겁니다. 이 의료기관들이. 그러면 이 청구를 보험회사에다 직접 하게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뭔가 시스템을 통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그 시스템을 보험회사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 갖고 와서 하면은 맨날 이게 분쟁이 생긴다. 이게 뭐 제대로 되는지 안 됐는지. 그러니 이거를 가능하면 건강보험 심평원에다 이거를 위탁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건강보험 심평원 얘기만 나오면 의료기관은 자지러지는 거예요. 기존에 수가가 정해져 있는 인가의료행위의 경우에도 이게 뭐 잘 됐느니 말하는 거 갖고 다툼이 많은데, 사실은 이 청구되는 거는 인가의료행위에 오바되는 부분, 요거는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실 청구되는 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건 미인가의료행위들입니다. 근데 그 미인가의료행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그리고 미인가의료행위 가격을 얼마로 받을 것이냐. 지금은 이제 인가의료행위로 들어왔습니다만, 예컨대 저희 이제 백내장 할 때 제 다투점 렌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100만 원부터 시작해서 1200만 원까지 다양한 가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가격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심평원으로 딱 넣으면 심평원에서 이걸 칼같이 할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의료기관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또 직접 청구권과 더 다른 문제는, 직접 청구권의 문제는 직접 청구를 하는 사람들은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럼 손해배상 청구는 실제 손해본 거를 보고 계산을 하고, 이게 문제가 되면 법원에서 판단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청구는 의료비를 청구하는 겁니다.
의료비의 산정을 누가 하느냐? 미인과 의료인이기 때문에 그 의료기관이 해요. 그러니까 가격이 뭐 10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그대로 인정해 줄 것이냐? 그럴 수는 없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 분쟁 발생 가능성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제3의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좀 풀어야 된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로 이제 보험 사기, 보험금 환수에 대해서는 두 분 교수님과 변호사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요건 사실 좀 문제가 많아서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법적 성질의 문제를 좀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형사 유죄 판결을 그 기준으로 한 경우에만 이제 소멸시효에 관련해서 좀 규정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상 어느 분야도 그렇겠습니다만 특히 보험 분야의 경우에는 워낙 이해 당사자들의 첨예한 어떻게 보면 그런 그 구조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마리의 토끼를 정부 당국은 동시에 잡아야 되는데 막상 그렇게 또 하기는 어려운 그런 한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박영준 교수님께서는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표방한 보험 관련 정책, 제도, 법제 등 여러 다양한 쟁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고 또 두 분 토론자께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결국 이러한 그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특히 우리 법제를 연구하는 교수님들 또 연구진들의 관심과 또 이런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직업 여력은 물론이고 또 보험계약자 등의 어떤 권익의 보호 등등 이런 다양한 그런 쟁점에 대해서 오늘 대안이 어느 정도는 제시됐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정책을 구현하는데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를 부여하면서 마지막 박영준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보험산업의 규제 방향과 범위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